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딸에게 버림받은 손녀를 가슴으로 키워온 60대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평생 품어온 아이에게 내 아이 아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말을 너무도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비눈을 맞으며 하루 종일 다림질을 해도 아이 도시락 챙기는 일은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40도 열이 오르던 밤엔 업고 병원을 뛰었고 학교에서 상처받아 돌아오는 날에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제 노년의 전부가 되어준 손녀가 부잣집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 20년 만에 친모가 돌아와 말하더군요. 혼주는 내가 할 거야. 법적으로 난 이 아이의 엄마니까. 그 순간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피가 저와 아이의 20년을 지워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상견례장에서 벌어진 일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그 아이를 지켜냈는지, 왜 그 아이를 손녀가 아니라 제 자식이라 부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들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혹시 비슷한 사연이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35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히던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남편 기철이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공사판으로 나가고 저녁 8시에 돌아왔죠. 손톱 밑엔 시멘트 가루가 늘 끼어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했지만 그래도 월급만큼은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줬어요. 여보, 이번 달도 200만 원 나왔소. 민지 학원비 내고 전세 이자 내고 하면 딱 맞을 거요. 고생했어요. 내가 국 끓여놨으니 먹어요. 우린 그렇게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딸아이 민지도 착하게 자라고 있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성적도 중간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화투 한 판 쳤는데 재밌더라고. 화투? 당신이 도박은 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도박 아니야. 그냥 심심풀이지. 몇만 원 거는 거야. 처음엔 정말 몇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10만 원이 되고 두 달이 지나자 50만 원이 됐죠. 여보, 이번 달 월급이 왜 이렇게 적어요? 공사가 좀 줄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월급날이면 바로 화투판으로 갔고 거기서 대부분을 날렸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기철 씨 계십니까? 누구세요? 빚 갚으러 왔습니다. 사채 원금이 1,000만 원인데 이자 포함하면 2천만 원이에요. 뭐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분한테 작년부터 빌려줬는데 한 푼도 안 갚으시더라고요. 다음 주까지 못 갚으면 집 날아간다고 알아요? 그들은 협박하듯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당신 사채가 2천만 원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전세금이 3천만 원인데 그것도 모자라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나도 모르게 빚이 불어나서 어떻게 갚을 건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선 딸 민지가 자고 있었어요. 고3 수험생인데 이런 일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려고요.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거절당했어요. 죄송합니다. 담보가 없으시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친척들한테도 연락해봤지만 모두 전화를 끊었습니다. 원래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죠. 이기철 씨, 나오십시오.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간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꺼져 있었죠. 남편분 어딨어요? 모르겠어요. 아침에 나갔는데. 거짓말 마세요. 남편 도망 보내고 당신이 떼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모른다고요. 그들은 집안을 뒤졌습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방도 뒤지고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 광경을 봤어요. 엄마, 저 사람들은 누구야? 민지야,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민지는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통보했어요. 일주일 뒤까지 못 갚으면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전세금도 날아가고요. 그들이 나간 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도망친 거였어요. 짐도 안 챙기고 저와 민지에게 한마디도 없이. 핸드폰으로 남편 번호를 수십 번 눌렀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우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은 모두 사채 빚으로 날아갔어요. 손에 남은 건 몇십만 원과 낡은 짐뿐이었죠. 민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학교도 나가지 않았어요. 민지의 눈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시장 근처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친구한테 빌린 돈이었죠. 방은 좁고 축축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해가 들지 않았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밤엔 쥐가 지나다녔죠.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야 돼? 민지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일자리 구하면 좀 나은 데로 이사 갈게. 하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장 입구에 있던 작은 세탁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긴 한데 일 열심히 할 수 있어? 네, 주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월급 120만 원. 괜찮겠소? 감사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세탁기에 옷을 넣고 빼고 다림질하고 손님 옷을 꿰매는 일. 손끝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돈이 되었어요. 월세를 낼 수 있었고 민지 밥을 먹일 수 있었죠.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갔더니 민지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엔 쪽지 한 장. 엄마, 미안해. 나 이렇게 못 살아. 친구네 집에서 지낼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는 민지 전화로 수십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엄마야. 제발 연락해줘. 엄마 걱정된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딸도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세탁소를 인수했어요. 주인 할머니가 건강이 나빠져 싸게 넘기셨거든요. 1,000만 원의 가게 전체를 맡았죠. 처음엔 막막했어요. 가게 운영 경험도 없고 손님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손님 옷 하나하나 정성껏 다렸어요. 양복 솔기가 삐뚤면 다시 풀어서 꿰맸고 얼룩이 있으면 몇 번이고 빨았죠. 아줌매, 솜씨 좋네. 다음에도 여기 맡길게.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입소문을 냈어요. 저 세탁소 아줌매, 손끝이 예사롭지 않아. 양복 다리는 거 보면 장인이야. 그래, 나도 한번 맡겨봐야겠네.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목은 늘 뻐근했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돈은 벌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민지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가끔 궁금했어요.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하긴 할까?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버티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었는데 유모차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응애. 아기였습니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작은 주먹을 쥐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이게 무슨... 유모차 손잡이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 좀 맡아줘. 나 지금 결혼 앞두고 있어. 애 있으면 다 깨져. 몇 달만 제발. 민지. 손이 떨렸어요. 민지였습니다. 8년 만에 온 연락이 이런 식이라니.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응애, 응애. 작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지는 없었어요. 아기만 남겨두고 사라진 거였죠. 민지야, 민지야. 소리쳐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지훈이. 쪽지 끝에 적힌 이름이었어요. 아기는 제 품에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떡하지? 민지는 돌아올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은 다 사라졌어요. 너 얼마나 추웠니? 저는 아기를 세탁소 안으로 들였습니다. 히터를 틀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기 얼굴을 닦아줬어요. 분유를 탈 줄 몰라서 약국에 뛰어가 물어봤죠. 할머니, 아기 개월수가 어떻게 돼요? 갓난아기인데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분유 쓰세요. 100ml씩 3시간마다 먹이시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아기는 한참을 빨더니 잠들었어요.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죠.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엄마야. 지훈이 데려갔어. 근데 너 언제 데리러 올 거야? 연락해줘.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민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민지는 안 돌아온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로. 세탁소 한쪽에 아기 침대를 놓았어요. 손님이 와도 지훈이를 업고 다림질했죠. 아줌매, 손주 보는 거야? 아니요, 그냥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혼자 키우기 힘들겠네. 내가 국물 좀 끓여줄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거들어줬습니다. 정육점 아주머니는 사고를 주셨고 반찬 가게 할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는 바나나를 쥐어줬죠. 할매, 애 키우는데 과일 많이 먹여야 해.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훈이는 시장에서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났어요. 지훈이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그래, 할머니야. 마마. 지훈이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는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키우는 거니까요. 세탁소 일을 하면서 지훈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훈이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았죠.
아침 8시에 세탁소 문을 열고 손님 옷을 받으며 지훈이를 업었어요. 낮엔 지훈이가 자는 시간에 다림질하고 저녁엔 지훈이 밥을 먹이고 재웠죠. 밤엔 남은 일을 했습니다. 손님 옷을 꿰매고 장부를 정리하고 잠은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손목이 부어올랐습니다.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참았어요. 지훈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지훈이가 5살이 되던 해였어요. 유치원에 보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자꾸 혼자 구석에 있어요. 친구들이랑 안 어울리고요. 그래요? 엄마 얘기만 나오면 울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날 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 엄마는 어디 있어? 글쎄다. 나버렸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아,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나만 없어. 선생님이 엄마 손잡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엄마 아니잖아. 지훈아, 할머니도 나 버릴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안 버려. 거짓말. 다들 그래. 나 같은 애는 아무도 안 원한대. 지훈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꽉 안았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계속 울었죠. 그날 이후 지훈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엄마. 지훈이가 울면서 깼어요. 지훈아,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무서워. 괜찮아. 할머니가 안아줄게. 저는 밤새 지훈이 등을 토닥이며 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할머니 머리 아파. 지훈이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지훈아, 병원 가자. 저는 지훈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독감이네요.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입원요? 네, 열이 너무 높아요. 이틀 정도 지켜봐야 해요. 입원비가 50만 원 나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통장엔 3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입원비를 나눠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 원칙상 어렵긴 한데 일단 보증금만 내세요. 30만 원이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통장을 털어 보증금을 냈습니다. 지훈이는 입원했고 저는 세탁소와 병원을 오가며 일했어요. 아줌매, 몸 상하겠다. 좀 쉬어. 괜찮아요. 저 애 빨리 낫게 해야죠. 밤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잤습니다. 낮엔 세탁소로 뛰어가 일했어요. 손님 옷을 받고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점심도 거르고 일했죠. 이틀 뒤 입원비 나머지 2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세탁소 단골 손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죄송한데요. 손주가 입원해서 돈이 급해요. 1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할매, 그럼 내가 20만 원 빌려줄게. 천천히 갚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 입원비를 냈습니다. 지훈이는 회복했지만 애착 문제는 계속됐어요. 제가 조금만 안 보이면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화장실 가는 거야. 금방 올게. 싫어. 나도 갈래. 지훈이는 저를 따라다녔어요. 세탁소에서도 집에서도 화장실도 함께 갔죠. 선생님이 또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애착 문제가 심각해요.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동심리센터에 지훈이를 데려갔어요. 상담비가 한 회당 1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4번 가야 했죠. 40만 원. 한숨이 나왔지만 지훈이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더 많이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도 쉬지 않았죠. 손목이 점점 더 아팠습니다. 다리미를 들 때마다 찌릿찌릿 통증이 왔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진통제 먹고 일했죠. 지훈이는 7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지훈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요, 세탁소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다림질하다 생긴 화상 자국이 있었죠. 지훈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야 해. 응, 할머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어요.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장사가 바빴거든요. 하지만 지훈이가 할머니 꼭 와야 되라고 해서 갔습니다. 교실 뒤에 섰어요. 지훈이가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세탁소를 해요. 할머니는 매일 열심히 일해요.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학부모 하나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어머, 저 애가 엄마 없이 할머니가 세탁소에서 키운다는 애구나. 세탁소? 그래서 저번에 우리 애가 제 옷에서 락스 냄새가 확 난다고 그랬어. 어머, 그럼 우리 애들 저 애랑 거리 두게 해야겠네. 목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왜 옷이 젖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한테 말해봐. 아무 일도 없어. 지훈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지훈이 일기장을 봤습니다. 낙서가 가득했어요. 빨래 냄새, 가난뱅이, 엄마도 없는 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3시,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이 할머니시죠? 학교 교무실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학교로 오세요. 지훈이가 싸움이 났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교무실로 도착했을 땐 담임 선생님, 민서 엄마, 수진 엄마, 준이 엄마가 이미 와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훈이와 민서 사이에 몸 다툼이 있었어요. 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서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민서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핥히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 민서 팔에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수진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우리 애들이 봤대요. 저는 지훈이를 봤어요. 지훈아, 내가 먼저 때렸어? 아니야. 지훈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어? 쟤들이 먼저. 뭐라고 했는데?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네 할머니 세탁소 냄새 나서 역겹다고 했어. 엄마도 없는 애가 학교에 왜 오냐고 했어. 그래서 참았어. 근데 쟤들이 내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어. 그래서 막으려다가 민서를 밀쳤어. 민서를 밀었다고? 응. 민서 엄마가 발끈했습니다. 봐요. 인정했잖아요. 지훈이가 먼저 손 뗀 거예요. 잠깐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이가 민서를 민 건 가방을 뺏으려고 했기 때문이라잖아요. 그럼 먼저 잘못한 건 민서 아닌가요? 그건 장난이죠. 애들끼리 그럴 수 있는 걸 가지고 뭘. 장난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아이를 괴롭히는 게 장난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지훈이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공책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지훈이 일기예요. 석 달치.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4월 12일. 오늘 민서가 빨래 냄새 난다고 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먹었다.
민서 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4월 26일. 화장실에서 수진이가 엄마도 없는 애가 뭘 안다고라고 했다. 수진 엄마가 당황했습니다. 5월 10일. 준이가 나를 복도에서 밀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 5월 17일. 오늘 급식 먹는데 민서가 내 국에 휴지를 넣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제 손녀가 3달 동안 당한 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육이 안 됐다고요? 사회성이 부족하다고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 짓을 보세요. 이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할 짓입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이에요. 지훈이랑 거리 두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세탁소 냄새 나고. 민서 엄마, 제대로 된 교육 못 받았을 거야. 수진 엄마, 환경이 다르니까 안 어울려. 준이 엄마, 3명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부모가 이러니까 자식이 저러는 거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저는 새 엄마를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우리 지훈이를 괴롭히고 밥에 휴지 넣고 가방 숨기고 엄마 없이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리고. 그게 장난이에요? 교육이에요? 민서 엄마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애들끼리.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학교 폭력도 폭력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지훈이를 괴롭혔어요. 교육청에 신고할 겁니다. 교육청요? 네. 학교 폭력 은폐 시도로요. 담임 선생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할 겁니다. 집단 폭행으로요. 수진 엄마가 당황했습니다. 경찰까지는. 요즘 소년 범죄도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여러분 자녀들 조사받습니다. 새 엄마가 얼어붙었어요. 선택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식으로 사과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경찰한테 맡기든지.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서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수진 엄마, 준이 엄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다시 건드리면 전 정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고요.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학교를 나와 학교 담장을 따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고마워. 저는 지훈이를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지훈이 어깨를 감싸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응. 저는 아주 천천히 뜨겁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엄마야. 내가 할머니 배에서 나오진 않았어도 세상 누구보다 널 먼저 생각하고 먼저 지킨 사람은 항상 할머니였어. 그 말에 지훈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졌는지 아이는 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너 폐렴 걸렸을 때 밤새 업고 병원 오간 사람. 너 학교 보내려고 손에 물집 나도록 다림질한 사람. 너 상담센터 데려가려고 가게 문 일찍 닫고 뛰어다닌 사람. 그게 다 할머니야. 할머니.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두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널 버리지 않아. 누가 뭐라 해도 어디까지 가야 해도 할머니는 끝까지 널 지킬 거야. 그 순간 지훈이가 제 목에 작은 팔로 꽉 매달렸습니다. 응, 나도 할머니 안 버려. 저는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도 같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 위에서 지나는 사람들 눈길에도 신경 쓸 겨를 없이 우린 그냥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들리던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다림이 지글거리는 소리도 없었지만 그날 울음은 그 소리들만큼이나 뜨겁고 오래갔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세탁소 일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 단추 떨어진 거 내가 달아줄까? 그래, 지훈이가 해줘. 지훈이는 바늘에 실을 꿰어 단추를 달았어요. 솜씨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시장 과일 가게 아저씨였습니다. 사장님, 작업복 다 됐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 지훈이도 일 도와주네. 착하다, 착해.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가고 지훈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오늘 장사 많이 했어? 응, 많이 했지. 그럼 오늘 저녁에 치킨 먹어도 돼? 그래, 먹자. 그날 저녁 치킨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지훈이는 닭다리를 베어 물며 할머니 최고라고 외쳤어요. 4학년이 되자 지훈이는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 수학 문제 다 풀었어. 그래, 보자. 공책을 받아봤어요.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놨습니다. 답도 다 맞았어요. 지훈아, 넌 똑똑하구나. 할머니가 매일 일하잖아. 나도 열심히 해야지. 중학교 입학 후 지훈이 성적은 쭉쭉 올랐습니다. 전교 50등, 30등, 10등, 3학년 때는 전교 3등이 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성적이면 특목고도 갈 수 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훈이에게 물었어요. 지훈아, 특목고 가고 싶어? 아니, 할머니. 나 일반고 갈래. 집 근처에 있잖아. 거기 가면 할머니 자주 볼 수 있어. 지훈아, 할머니 혼자 두면 쓸쓸하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지훈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능날 지훈이를 학교까지 배웅했어요. 할머니, 나 잘 보고 올게. 그래, 긴장하지 말고. 수능 성적이 나왔습니다. 전국 상위 1%. 지훈이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할머니, 붙었어. 정말? 우리 지훈이가. 세탁소 안에서 둘이 껴안고 뛰어다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왔어요. 대학 4년도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지훈이는 대학 내내 장학금을 받았어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방학 때는 세탁소를 도왔죠. 할머니, 이제 내가 돈 벌 테니까 편하게 지내. 지훈아, 넌 공부만 해. 졸업 후 지훈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지훈이는 세탁소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이거 받아. 봉투를 건넸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지훈아, 이건 할머니가 나 키우느라 쓴 돈. 이제 내가 갚을 거야. 천천히. 지훈아, 그런 거 안 갚아도 돼. 아니야. 나 이제 어른이야. 할머니, 이제 편하게 살아야 해. 둘은 또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지훈이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입사 3년 만에 팀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 경영기획팀의 박준혁이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도 따뜻해요. 6개월을 사귀고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준혁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가야지. 근데 떨려요. 지훈이 얼굴에 불안이 어렸습니다. 준혁이네는 강남에 사는 부잣집이래요.
세탁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훈아. 제가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부끄러운 거 없어. 할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일했고 너는 열심히 공부했어.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 가서 당당하게 인사하고 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훈이는 준혁이네 집으로 갔어요. 저녁이 되어 돌아온 지훈이 얼굴이 환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부모님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 세탁소 얘기했더니요. 참 대단하시다. 혼자서 아이 키우시면서 일하시다니 성실하신 분 같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아버지가 할머니 꼭 만나 뵙고 싶다. 지훈 씨 같은 훌륭한 사람을 키우셨으니까라고 하셨대요. 정말? 네. 형편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가족이잖아요 라고도 하셨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네요. 선영이었습니다. 민지라고 개명한 선영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뜨거운 다리미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남편 재훈이에요.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민지가 세탁소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여기 계시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엄마. 의자에 앉았어요. 허락도 없이. 지훈이 결혼한다며요? 부잣집 아들이라던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SNS 보면 다 나오죠. 축하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욕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뭐? 남편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지훈이 대기업 다니니까 돈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너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지훈이가 아플 때, 힘들 때 넌 어디 있었냐고. 민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 사정이 있었어요. 어쨌든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안 주시면 사돈댁 찾아갈 거예요. 지훈이 친엄마가 나라고 말할 거고요. 별별 소리 다 할 거예요. 그 집에 망신 주면 결혼 물거품 되겠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인생을 내가 망칠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깼어요. 1,000만 원. 지훈이 결혼 축의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민지를 만났습니다. 여기 있어. 이제 다신 오지 마라. 민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웃었어요. 응, 엄마 최고. 걱정 마세요. 이제 안 올게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을 받아간 민지는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였어요. 준혁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뵙고 싶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준혁 어머니가 세탁소로 오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님, 어제 민지 씨라는 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결혼식에서 자기가 혼주를 맡아야 한다고요. 법적으로 자기가 지훈 씨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준혁 어머니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결혼식 날 무대 위에 올라가 난동을 피우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분은 마음 쓰인 얼굴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님. 사돈 되실 분께 이런 일을 겪게 해서. 그러고는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는 지윤 씨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윤이가 세탁소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윤아. 할머니 민지가 준혁이네 집까지 찾아갔대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윤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1,000만 원 줬는데도 끝이 없구나. 네. 내 결혼 망칠까봐 협박해서. 지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저도요. 2,000만 원 엄마한테 줬어요. 할머니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둘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용당했어요, 할머니. 다음 날 준혁 부모님이 세탁소로 찾아오셨어요. 할머님, 지윤 씨,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준혁 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건요, 감정으로 대응하면 또 당합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며칠 뒤 준혁 아버지가 서류를 들고 오셨어요. 할머님, 이 사람들.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지 씨와 재훈 씨 사기, 공갈, 대출 사기 미수 등 전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현재도 채무자들에게 쫓기는 중이고요. 정말요? 최근에도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금전 갈취한 전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또 온다는 확률이 100%입니다. 준혁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일부러 민지 씨에게 혼주 자리를 제안한 척하며 유도할 거예요. 무슨 호텔 미팅룸을 빌려서요. 은밀히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경찰 협조를 요청할 거예요. 준혁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가 돈 요구, 협박 등을 스스로 말하게 만든 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겁니다. 떨리는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사라지는 거죠? 준혁 어머니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희 이제 가족이잖아요. 지윤 씨와 할머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지켜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호텔 미팅룸이었습니다. 민지와 재훈은 명품백을 들고 당당히 들어왔어요. 혼주 자리를 주신다니 현명하신 결정이에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체면이 있으니까요. 하. 준혁 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건을 조율하려고요. 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건이라면 뭐 작은 돈이죠. 결혼식 크게 하시는 만큼 축의금은 당연히 주셔야 하고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1억 정도? 터무니없는 금액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지훈이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마련하시잖아요. 우리도 지훈이 키운 거니까 좀 챙겨주셔야죠. 키웠다는 게요? 준혁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지가 엄마니까요. 할머니가 키웠다지만. 민지가 웃었어요. 안 주시면요. 결혼식 날 무대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내가 진짜 엄마다라고 소리칠 거예요. 하객들 앞에서요. 그럼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결혼 망가뜨릴 거죠. 당연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 아버지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미팅룸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3,000만 원 안 주면 사돈한테 행패를 부릴 거야. 결혼식 날 무대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진짜 엄마다라고 소리칠 거다. 신혼집 도움 받을 거지? 그럼 우리도 챙겨야지. 안 주면 결혼 망가뜨린다. 민지와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누가 녹음했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야. 지훈이한테, 나한테, 사돈한테까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뜨거운 다리미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증거가 어딨어? 이건 조작이야. 준혁 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기, 공갈, 대출 사기 미수, 전과 기록입니다. 현재도 여러 채무자들에게 쫓기고 계시죠. 그건 최근에도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3천만 원 갈취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민지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어요. 민지 씨, 재훈 씨, 사기 및 공갈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훈이 도망치려 하자 형사가 팔을 잡았습니다. 우린 아무 잘못. 이미 피해자 증언과 녹음 증거 확보했습니다. 민지가 절규했어요. 지훈아, 내가 어떻게 나를 신고해. 내가 친엄마야. 지훈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를 낳은 사람은 당신이에요. 하지만요. 잠시 멈췄습니다. 저를 키우고 지켜준 건 할머니예요. 저의 엄마는 한 분뿐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 민지가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이 뺨을 향해 휘둘렀어요. 퍽! 하지만 손은 지훈이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민지의 손목을 꽉 잡았어요. 20년 동안 다림질로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선영아.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민지가 손목을 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 잠시 멈췄습니다. 내 딸한테 다시는 들지 마라. 선영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 너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 뜨거운 다리미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애가 폐렴으로 죽을 뻔했을 때 넌 어디 있었냐고. 이애가 학교에서 세탁소 냄새 난다고 놀림당했을 때 넌 뭐 했어? 민지가 입술을 떨었어요. 이애가 밤마다 엄마 보고 싶다고 올 때 넌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20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웠어. 다림질하고 빨래하고 병원비 벌었어. 민지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너는 이애 엄마 자격 없어. 민지 손목을 놓았습니다. 민지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형사가 민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민지는 끌려가며 울부짖었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 후회할 거야. 후회한다고. 지훈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지훈아. 이제 괜찮아. 문이 닫혔습니다. 민지와 재훈은 사라졌어요. 준혁 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님 정말 멋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준혁 어머니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할머님.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지훈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지켜줘서. 지훈아, 당연한 거야. 할머니가 널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삶은 세탁물처럼 자꾸 얼룩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날 가장 큰 얼룩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엄마는 낳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할머님, 드레스 피팅 보러 같이 가실래요? 준혁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안 돼요. 할머님도 한복 맞추셔야죠.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할머님, 준혁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혼주시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입으셔야죠. 이건 저희의 진심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뒤 한복집에 갔어요. 연두색 한복이었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운 옷이었어요. 할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친 손,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날만큼은 당당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찬 예식장이었어요. 사회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 측 혼주 입장하시겠습니다. 신부를 평생 키우신 어머니 김복순 할머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는 지훈이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속삭였어요. 할머니, 떨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래, 지훈아.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준혁 부모님도 진심으로 웃고 계셨어요. 할머님, 오늘 가장 아름다우세요. 아이고, 내가 뭘. 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신부를 낳은 분이 아니라 신부를 키운 분이 혼주로 계십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 모두 배웁니다. 박수가 울렸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직한 바느질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20년을 정직하게 살았고 오늘 그 보답을 받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응, 지훈아. 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지켜줬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할머니 지킬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훈아,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그날 밤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사람 사이의 신의는 실밥처럼 풀리기도 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날 가장 단단하게 묶였습니다. 친모와 재우는 끝내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겹쳐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우리 인생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지훈이는 승진했고요. 저는 세탁소 일을 조금씩 줄이며 지훈이 부부의 도움 속에 평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1년 뒤 지훈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할머니, 이름 뭐로 지을까요? 내가 짓거라. 아니요.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할머니가 제 엄마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서, 은혜로운 글을 쓰는 아이. 은서라고 하자. 좋아요, 할머니.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20년 전 비 내리던 날 안았던 지훈이처럼. 은서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은서한테도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강하고 따뜻한 분인지. 지훈아, 은서야, 내 증조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야. 여러분,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지켜준 시간으로 완성됩니다. 낳았다고 엄마가 아니에요. 키우고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했기에 엄마가 되는 겁니다. 저는 평생 세탁소를 했습니다. 얼룩을 지우는 일이었죠. 사람의 얼룩은 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지워집니다. 사랑으로 지워집니다. 상처는 물에 담갔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조금씩 옅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삶은 세탁물처럼 자꾸 얼룩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사랑하면서 살면 그 얼룩도 언젠가는 깨끗해집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소 할머니의 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인생의 깊은 이야기,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